이번에는 입자라고 생각한 전자가 파동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드브로이의 물질파라고 하는 것인데, 미세계 보면 아까 한 것처럼 미세계 구성 입자들은 미세계 속에 들어있는 거, 빛도 있고 전자도 있죠. 아까 어땠습니까? 빛을 봤더니 파동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있었고 입자라는 확실한 증거도 있었는데 거시세계는 불가능하다. 미세계는 뭐가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자를 보겠습니다. 전자는 입자일까 파동일까?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톰슨이 1897년에 크룩스관 실험에서 음극선을 보고서 전자 발견했죠. 그리고 이 전자는 입자다라고 했죠. 그때 왜 그랬습니까? 그림자 생기고 그다음에 질량 측정하고 전하 측정하고 그래서 입자다 그랬죠. 그런데 드브로이는 1924년에 빛이 입자라면, 파동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빛이 입자라면 입자라고 그렇게 믿었던 전자가 파동일 수도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1905년에는 빛이 입자라고 제안한 것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24년에는 이게 좀 황당한데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이때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1905년에는 어때요? 흑체 복사 곡선 때문에 에너지 양자화라는 증거도 있었고 그다음에 광전 효과라는 증거도 있었죠. 근데 믿지 못했어요. 빛이 입자라는 거 못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언제까지? 1923년에 컴퓨터 산란 볼 때까지. 이제 그때 비로소 믿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떠냐? 드브로이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드브로이는 사실은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드브로이가 입자가 전자가 파동일 수 있다고 제안했을 때 사실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드브로이가 파리 대학에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 제안하니까 내니까 처음엔 전부 아니라고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와서 그럴듯하다는 생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계속 박사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1924년에는 전자가 파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제안을 당시로는 전혀 실험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그럴듯하다고 믿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때 1924년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1927년에 놀랍게도 진짜 전자들이 만드는 간섭무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죠. 그게 어떻습니까? 거시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인데 사실은 전자까지만 얘기했지만 양성자, 중성자 또 다른 거 이 모든 것들도 다 입자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전부 다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세계는 거시세계와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드브로이가 나오기까지 우리가 조금 설명해야 될 게 있어요. 솔베이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세기 초에 굉장히 유명한 회의였어요. 미팅이었어요. 컨퍼런스인데 벨기에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솔베이 회의의 솔베이는 누구냐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솔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 사실은 공부하고 싶었지만 몸이 좋지 않아서 대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무엇을 발명했냐면 소다의 공업적 제조법을 발명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특허를 낸 다음에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 과학 발전하는데 이제 쓰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걸 전부 다 기증을 해가지고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1912년마다 기초과학 분야, 물리 분야, 화학 분야, 교육학 분야 이렇게 솔베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게 벨기에 사람인데 정말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드브로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습니다. 이게 제1회는 1912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물리회의는 1911년에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있는데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솔베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사람이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로렌츠는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할 때 배웁니다. 로렌츠 변환.
이 사람은 제2회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이 솔베이 회의의 의장 역할을 했어요. 당시에 가장 명망이 있고 좀 연륜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퀴리 부인이 이때 먼저 여기에 이렇게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플랑크, 네, 양자와 조건 플랑크 저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드브로이의 형이에요. 드브로이 형. 드브로이의 형이 물리학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의 업적은 별로 알려진 게 없는데 이런 데 참석한 거 보면 그래도 뭔가 좀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러더포드 원자핵 발견한 사람이죠. 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여기 1911년이니까 특수상대성 발표하고 조금 있을 때여서 여기 옆에 이렇게 서 있어요. 아인슈타인. 네. 이게 제1회 솔베이 회의인데 네, 이건 이제 5회입니다. 1927년 16년이 지나갔어요. 이때 봤더니 어떻습니까? 네, 여기에 아인슈타인이 탁 맨 가운데 있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로렌츠. 이때도 역시 의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 여기 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담 퀴리가.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플랑크입니다. 플랑크. 그리고 여기에 보의 원자 모형 한 사람, 1927년이니까 벌써 노벨상 받은 다음인 것 같으네요. 네, 그리고 컴부턴 산란으로 네, 여기 노벨상 받은 사람이죠. 그다음에 슈레딩거, 이 슈레딩거가 우리 1926년에 양자역학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렉도 양자역학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파울리, 이건 베타 원리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하이젠베르크가 여기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우리 곧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느냐? 네, 여기에 드브로이가 있습니다. 이 드브로이도 노벨상 받았어요. 근데 드브로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네, 이 드브로이인데 1929년에 노벨상 받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형이 물리학자였지 이 사람은 물리학자가 아니었어요. 1910년에 파리대학 역사과를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베이 회의에 다녀온 형이 동생한테 자랑을 했어요. 뭐라고 자랑했냐? 야, 지금까지 빛은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라고 하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사를 공부한 동생이 그걸 듣고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그렇다면 지금까지 입자라고 생각한 전자가 파동일 수도 있지 않겠냐. 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역사 전공한 사람이니까 이 얘기 듣고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에 아무도 물리를 전공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리학의 발전이 재미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파리대학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리학과에 가서 박사까지 받았는데 그 박사의 박사학위 제목이 바로 뭐냐면 물질파 이론입니다. 아직까지 실험 증거는 전혀 없어요. 이걸로 박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3년 뒤에 데이비슨과 거머 그리고 톰슨 이런 사람들이 회절무늬를 전자가 만드는 회절무늬를 관찰했죠. 그래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증명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노벨상도 받게 됩니다. 드브로이도. 자, 그러면 물질파 이론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광자에서 보면 에너지 양자 공식이 나왔죠. 근데 광자건 전자건 항상 성립하는 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식, 이거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딱 나오는 식인데 우리 앞으로 특수상대성 이론 배우면 이 식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배웁니다. 이건 언제든지 성립하는 식입니다. 이걸 무엇에도 적용할 수가 있냐면 광자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광자는 정지 질량이 0이어가지고 여기다가 0을 딱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자의 에너지와 광자의 운동량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C만 곱하면 선운동량에다가 C만 곱하면 에너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 양자와 조건이 이렇게 딱 있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 뭘 알 수가 있느냐면 선운동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선운동량은 어떻게 되냐? 선운동량 C분의 2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네, 이 식을 집어넣습니다. 요거 빛의 경우에는 속력은 람다 F죠. 여기 집어넣으면 어디다 C에다 집어넣었어요. 람다 F 집어넣으니까 람다분의 H 이렇게 됐죠. 그래서 파장과 선동량 사이에 관계식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딱 광자의 파장은 선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드브로이가 제안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관계식은 광자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식이다. 그래서 이 식이
어떤 입자에도 어떤 것에도 어떤 존재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제안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전자에 제안하면 어떠냐? 또는 질량이 m인 그런 입자한테 적용하면 이 파장은 언제만 생기냐면 움직여야지만 생깁니다. 네, 그렇죠. 선운동량이 있어야 되겠죠. 선운동량 움직여야지만 생기는데 이때 움직일 때 물질파로 행동하는데 그때 물질파의 파장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광자에서 한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다 집어넣겠어요. 어떻게 집어넣느냐? 선운동량 집어넣겠어요. 이것도 상대론적인 식을 넣어야 되겠죠.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상대론적인 효과인 로렌츠 인자가 그냥 1입니다. 그래서 상대론적인 거 안 해도 되는데 빨리 움직이면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움직일 때는 선운동량이 어떻게 돼요? 감마배가 되죠. 이때 이 m은 여기서 이제 요게 정지질량이라고 이렇게 쓰겠어요. 그래서 이게 로렌츠 인자고 이게 이제 속도죠. 속도. 그래서 요걸 P에다 대입할 것 같으면 드브로이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게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제를 볼 것 같으면 이런 예제를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날아가는 야구공이 있다면 야구공의 드브로이 파장이 어느 정도나 되나 이거 궁금하죠. 그리고 전자라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야구공은 대개 질량이 한 150g쯤 됩니다. 이게 유현진이도 이 정도 던질지 모르겠는데 시속 150km로 던진다고 하겠어요. 그랬을 때 드브로이 파장을 계산하면 얼마일까? 자, 이거 계산할 때 플랑크 상수를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우리 주위에 있는 거 계산할 때는 이 플랑크 상수를 무엇을 쓰는 게 좋냐면 그냥 SI 단위계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I 단위계 여기다 딱 대입할 것 같으면 우리 SI 단위계 이렇게 되죠. 요거. 그래서 줄 곱하기 초입니다. SI 단위계에서는 마이너스 34승이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요거 전부 다 SI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 150g은 0.15kg입니다. 그 다음에 150 시속 150이면 여기다 150 쓰고 킬로미터니까 미터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속이니까 초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단위 환산이 되죠. 그러면 요거의 전체 단위는 딱 뭐가 되냐면 미터가 됩니다. 계산했더니 어떠냐? 요거 다 계산했더니 뭐가 돼요? 10의 마이너스 34cm가 됩니다. 그래서 야구공은 어떻습니까? 물질파 파장을 계산하더라도 어때요? 너무 짧죠? 파장이 그냥 0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물질파의 성질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자의 경우는 어떠냐? 전자의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플랑크 상수나 이거 계산할 때 H바 C로 계산하면 아주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H바 C는 그냥 무조건 197.3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전자 질량도 에너지로 계산하면 좋아요. MC-제곱은 0.511 MeV. MEB는 메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집어넣을 것 같으면 우리 이거는 이제 상대론적인 효과도 해야 되니까 광속의 10% 0.1C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0.1을 대입하면 로렌츠 인자 값이 1.005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작으니까 무시해도 되겠지만 여기다 집어넣는다면 드브로이 파장할 때 저기다 감마까지 집어넣는데 저기도 어떻게 됩니까? H바 C로 만든 다음에 저기다 C 제곱하고 C분의 V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C분의 V에다가 0.1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2 곱하기 3.14 곱하기 여기다 197.3하고 1.005 로렌츠 인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0.511 곱하기 10의 6승 메가 일렉트론 볼트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0.1 이렇게 하면 요 놈의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나노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계산값은 얼마가 되냐면 2.4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나노미터. 그래서 이것도 역시 X전의 파장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노미터의 100분의 1 정도, 10분의 1 옹스트롱 정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드브로이 파장이 우리 앞에서 보의 수소원자 모형할 때 세 번째 가정이 각운동량이 H바의 정수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했었죠. 보의 수소원자 모형은 언제 나왔습니까? 1913년에 나왔는데 그때 그 가정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드브로이 파장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드브로이 파장은 언제 나왔습니까? 1923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겠어요. 보의 가정이 뭐냐면 각운동량이 H바의 정수배다라고 하는 것인데 각운동량은 뭡니까? 각운동량은 MVR이죠. 그래서 그게 MVR인데 n번째 궤도라고 하면 그게 NH바 이렇게 되겠어요. NH바라는 건 뭐예요? E5의 H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궤도의 원의 둘레를 계산해 보겠어요. 원의 둘레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Rn에다가 2파이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파이 Rn 하니까 어때요? 저기다가 MV로 나누고 2파이 곱하면 뭐가 됩니까? 저기다 계산을 했더니 어때요? N 곱하기 MV분의 H 이렇게 되는데 MV분의 H가 바로 뭡니까? 이게 P분의 H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드브로이 파장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조건이었냐면 안정된 궤도가 되려면 원의 둘레가 무엇과 똑같아야지 된다? 네, 파장의 정수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파장의 정수배가 된다고 하니까 무슨 생각납니까? 이게 바로 선이 있으면 우리 양쪽을 고정해 놨으면 여기 정상파가 생기는 조건이죠. 정상파는 언제 생깁니까? 여기서 양쪽에서 반사돼 가지고 생기는 건데 정상파가 아닌 놈들은 다 없어지고 정상파만 살아남는 겁니다. 근데 여기 동그란 원은 이게 양쪽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정상파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일 낮은 n은 1일 때는 원의 둘레가 파장과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n은 2는 원의 둘레가 파장의 2배여 가지고 여기서 정상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n은 3은 원의 둘레가 그 궤도의 둘레가 드브로이 파장은 3배가 되는 이런 거가 된다. 그래서 드브로이 파장과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다시 말하면 안정된 수소 원자 모형 사이에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원둘레가 드브로이 파장의 정수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실험으로 해서 어떻게 밝혀졌냐면 그 실험을 한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누구냐면 데이비슨과 거모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사람은 그 교수고 이 박사 제자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컬럼비아 대학에서 이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이 컬럼비아 대학 교수일 때 그때 제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 졸업한 다음에 전부 다 미국의 통신회사인 벨 연구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 바로 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회절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니켈에다가 전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회절 무늬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공로로 1927년에 이걸 증명한 거예요. 그 공로로 노벨상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는 못 받고 스승만 받았어요. 이 실험은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다.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제 노벨상 못 받고 이 사람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실험을 또 한 사람이 했어요. 이건 영국에서 했습니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는데 이 톰슨은 어디서 했냐면 영국 에버딘 대학에서 그 사람은 독립적으로 데이비슨 거머한 독립적으로 실험을 해서 똑같이 그 결정체에다가 전자를 보내줘서 회절 무늬를 만들므로써 이거 증명해서 이 사람도 똑같이 아까 데이비슨과 둘이 이제 노벨상을 1937년에 받았는데 이 톰슨 하니까 많이 들어봤죠. 이 조지 톰슨인데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 조지프 톰슨 이 사람이 누굽니까?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제 3대 소장하면서 거기서 전자 발견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언제 노벨상 받았습니까? 1900년도에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아버지 톰슨은 어땠습니까? 입자인 전자를 발견해서 노벨상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인 톰슨은 어때요? 전자가 파동이라는 걸 또 밝혀가지고 노벨상 받았어요. 그래서 부자간에 전자 하나 가지고 둘이서 노벨상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회절을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봤더니 전자가 하나씩 보이는데 처음에는 어때요? 아무데나 찍혔죠? 계속 기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네, 여기에 지금 어때요? 지금 회절 무늬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건 어떠냐? 지금 전자를 보내서 스크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과 똑같은 무늬가 어디서도 만들어지냐면 사실은 빛을 광자를 하나씩 딱딱딱딱 보내면 바로 이것과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와 광자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회절 무늬를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빛이나 전자나 또는 양성자나 중성자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시세계에서는 구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어떤 세상이냐면 무엇이든지 입자 아니면 파동으로 구분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미세계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한테 관찰될 때는 입자로 관찰될 때도 있고 파동으로 관찰될 때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증거가 다 나타난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입자이면서 파동으로는 절대로 관찰되지 않습니다. 거시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르니까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 전자가 입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죠. 네, 아까 톰슨이 입자 발견하고 그 다음에 누구도 전자가 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파동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있습니다. 이제 물질파 이론과 그 다음에 여기 회절문이 관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전자의 예만 들었지만 전자뿐 아니라 양성자, 중성자, 알파 입자 모두 미세계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 회절무늬를 다 보입니다. 다. 사실은 이놈들이 입자인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고서 입자, 이거 야구공 날아가는 거 보고 입자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네.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인데 무엇과 상호작용한 결과만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 보고 입자라고 믿었던 것이죠. 진짜는 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미세계는 뭐냐? 진짜가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닌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시세계는 불가능하다. 이게 우리한테 뭘 얘기해 줍니까? 미세계는 거시세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들 미시세계의 자연법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